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문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뉴욕 유엔 총회장의 공기가 얼어붙던 그날, 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언론인 알렉산더 베버였습니다. 30해 동안 전 세계 산업과 안보를 취재해온 나조차도 그 순간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이는 세계경제포럼의 권위자,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 루이 베르나르 교수였죠. 순간 회의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마이너스. 2035년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마이크를 부수듯 외쳤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다. 그러나 스크린에 뜬 단 하나의 그래프가 그 모든 항의를 삼켜버렸습니다. 전 세계 GDP 성장률과 기술 집약도, 그리고 신뢰도. 그 그래프의 꼭대기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서울 지국을 폐쇄한다. 더 이상 주목할 가치가 없는 시장이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라 마이너스 한국이 끝난 이유를.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20년간 서울에서 살며 이 나라의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본사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반대 보고서를 쓰겠다고. 제목은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무시하면 20년 안에 추월당할 것이다. 그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던 새벽, 나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편의점, 그리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마이너스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빛이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한민족의 에너지라는 걸. 일주일 뒤, 나는 프랑크푸르트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12명의 임원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죠. 알렉산더, 우리는 내 감정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숫자를 가져왔나?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가 말한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한국의 평균 IQ는 108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죠. 동양인들은 시험만 잘 보잖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화면에는 서울대 고등학생이 MIT 수학과 교수가 포기한 적분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문맹률 0.2%, 사실상 제로입니다. 독일은 7.5%, 프랑스는 22%.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마이너스 한글 덕분입니다. 24개의 글자로 1만여 개의 소리를 표현하죠. 한 임원이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겨우 5천만인데. 그 순간 나는 준비해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특허 출원 증가율, R&D 투자 비율 마이너스 10년 내 미국을 추월합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연구개발비가 독일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 안의 자부심과 분노가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작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작아서 강해진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이 이미 한국의 속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군용 다큐멘터리 하나를 틀었습니다. 제목은 K-디펜스 라이징. 영상에는 울산 조선소에서 막 진수된 신형 잠수함이 등장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세계 최초 리튬 배터리 잠수함, 자율작전 60일 가능.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군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잖아.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GDP나 수출액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속도, 그리고 집단적 신뢰의 힘.
그래서 나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통계가 아니라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21세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빔 프로젝터를 켜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믿지 못할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아첨하지 않는다. 드러낼 뿐이다. 숫자는 아첨하지 않는다. 진실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클릭을 눌렀습니다. 한국의 평균 IQ는 108입니다. 2020년에는 106이었지만 불과 4년 만에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독일은 99에서 멈췄고 미국은 98. 세계 평균은 89입니다. 회의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IQ라니 시대착오적인 지표 아닌가? 한 경제학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지표를 보시죠. 문해율. 한국은 0.2%, 사실상 제로입니다. 반면 독일은 7.5%, 프랑스는 22%의 성인이 자국어를 완전히 읽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효율입니다. 한글은 24개의 문자로 1만 1000개의 소리를 표현합니다. 복잡한 문법 없이 빠르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상이 세종대왕상인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학습 속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배우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식 압축 사회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본사 전략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적잖아. 5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며 푸른 곡선이 솟아올랐습니다. R&D 투자 비율 GDP 대비 4.9%. OECD 2위입니다. 곧 1위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25조 원, 독일 전체 자동차 산업보다 많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25조? 맞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클릭을 이어갔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연구만으로 7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개발에 1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군사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국방과학연구소는 AI 기반 표적 예측 알고리즘 KP로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기술과 방위, 두 축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팔짱을 풀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 증가율은 어떨까요? OECD 1위입니다. 매년 8%씩 늘어나고 있죠. 독일은 2%. 이 추세라면 20년 뒤 한국의 고급 인력은 독일의 3배가 됩니다. 그때 한 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해서 뭐합니까? 창의성이 부족하잖아요. 나는 준비해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창의성은 지식이 아니라 속도에서 나옵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또 시도하는 순환의 속도.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군기지에서 촬영된 무인정찰기 백호 IX. 작년 이 드론은 한반도 전역 2000km를 무인 비행하며 정밀사진 5만 장을 전송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불과 14개월. 독일이나 프랑스라면 최소 4년이 걸릴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뉴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실험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개선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회의실 뒤편 프랑스인 경제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리더입니다. 다만 본인들만 모를 뿐이죠. 잠시 후 회의가 끝나자 본사이사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당신은 왜 한국에 그토록 확신을 가지는가? 나는 답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그 숫자가 살아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위성 네트워크 호라이즌 노드가 반짝이며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지구 위 작은 나라가 내보내는 신호가 어쩐지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한민족의 리듬이다. 서울은 새벽에도 빛났다. 나는 그 도시의 불빛이 단순한 조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살아있는 맥박이라는 걸 깨달았다.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새벽 4시, 강남의 스터디 카페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자리가 차 있었다. 노트북 화면 불빛에 비친 얼굴들은 젊은 대학생만이 아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시간에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자가 코딩을 배우는데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배워야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다. 새벽 5시, 한강 둔치에는 수천 명이 달리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들은 헤드폰을 끼고 묵묵히 달렸다.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젊은 회사원이 숨을 고르며 답했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출근 후엔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도 경쟁력이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오전 6시, 여의도 증권가에 불이 켜졌다. 전화기에서 빠르게 쏟아지는 숫자들, 모니터마다 오가는 시세표. 한 애널리스트가 내게 말했다. 뉴욕 시장이 막 닫히고 도쿄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자면 돈이 도망갑니다. 나는 그의 피곤한 눈동자 속에서 이상한 활력을 보았다. 그들에게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쪼개서 써야 하는 자원이었다. 점심 무렵 나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관찰했다. 독일에서는 점심 2시간 동안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지만 서울에서는 달랐다. 30분 만에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다시 강의실로 향했다. 한 여성이 나에게 말했다. 점심시간도 아까워요. 그 시간에 토익 점수 10점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지만 동시에 묘한 존경심이 일었다. 밤 8시, 독일이라면 도시가 조용해질 시간이다. 그러나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학원가의 불빛은 오히려 더 밝아졌고 헬스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로 자리가 없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들을 관찰했다. 누군가는 영어를 듣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는 군복 차림의 청년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훈련 중에도 공부를 하나요? 내가 묻자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야간 근무 전에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군인도 시대를 따라가야죠. 밤 11시 구로의 산업단지로 향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환했다. 한 개발자가 말했다. 지금 실리콘밸리 쪽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는 동안 개발하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쉬지 않습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한테 시간은 무기니까요. 새벽 1시, 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봤다. 놀랍게도 치킨, 떡볶이, 심지어 약국 배달까지 가능했다. 2시가 되기도 전에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다. 배달원에게 물었다. 이 시간까지 일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다들 드라마 보면서 야식 시키거든요. 새벽 3시, 동대문 시장의 골목은 낮보다 더 활기찼다. 천조각을 손질하는 상인들, 외국인 바이어들과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커피 냄새. 낮엔 한국 손님, 밤엔 외국 손님이에요. 24시간 열면 매출도 2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한국인에게 시간은 시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통제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서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나라는 잠들지 않는다. 아니, 시간을 정복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남짓이다. OECD 최하위이지만 생산성은 상위권이다.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들은 단 한 분도 낭비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걸으면서 강의를 듣고, 기다리는 동안 계획을 세운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봤다. 나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시계를 따라가지 않는다. 시계를 앞질러 간다. 다음 날 나는 본사에 보낼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시간 효율 지수 마이너스 기존 경제 모델에는 없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경쟁력은 자원도 영토도 아니다. 그들의 무기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1997년 겨울, 나는 서울 한복판 명동 거리에 서 있었다. 그날의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건 눈이 내리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뜨거운 숨결 때문이었다. 그때 한국은 파산 직전이었다.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 뉴스마다 붉은 글씨로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나는 독일 본사로 긴급 타전을 보냈다. 한국 경제, 붕괴 임박. 최소 20년은 회복 불가. 그러나 며칠 후 그 예측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아침 나는 우연히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긴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처음엔 새 휴대전화 판매 행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손에 쥔 것은 금반지, 목걸이, 금괴였다. 무슨 줄입니까? 내가 물었다. 옆에 서 있던 노부인이 대답했다. 나라가 어려워서요. 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효선 할머니, 89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서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남편 유품이에요. 625 전쟁 때 전사했죠. 평생 간직했지만 나라가 망하면 이 반지도 소용없잖아요. 그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고도 셔터를 누를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다. 1시간 뒤 줄은 더 길어졌다. 결혼 반지를 내는 신혼부부 금목걸이를 푸는 회사원, 그리고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아이까지. 나는 7살 김민재라는 소년을 인터뷰했다. 이건 내가 모은 거니? 네. 게임기 사려고 모았어요. 근데 TV에서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요. 아이는 망치로 저금통을 깨뜨렸다. 동전이 쏟아지며 바닥에 굴러갔다. 32,000원. 아이의 전 재산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건 동전이 아니라 희망이 굴러가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전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산골 마을에서도 금을 내는 행렬이 이어졌다. 정부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시작했고 스스로 참여했다. 부산의 트럭 운전사 이강철 씨는 아내의 첫 월급으로 산 금목걸이를 내놓았다.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다. 아깝죠. 하지만 나라가 서야 내 일터도 서는 거예요. 대구의 한 공장에서는 사장부터 청소부까지 200명이 단체로 참여했다.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요. 625도 이겼는데 IMF쯤이야. 그들의 말에는 울음 대신 웃음이 있었다. 절망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전의 한 요양원이었다. 98살 박순자 할머니가 수의에 넣어둔 금부치를 모두 꺼내왔다. 할머니, 그건 수의용 아닌가요? 죽어서 가져가면 뭐해요? 살아있을 때 나라 도와야지. 의사가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금리까지 빼려고 했다. 그 고집 앞에서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일주일 만에 모인 금이 10톤, 2주 만에 20톤, 한 달 뒤엔 227톤이었다. 그 가치는 21억 달러. 국민 13명 중 1명이 참여했다. 나는 본사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구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이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믿지 않았다. 선전이겠지. 정부가 시킨 거야. 나는 분노했다.
그래서 본사 취재팀을 직접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영하 10도의 날씨 속에서도 줄을 서 있는 3km의 사람들, 손에 금을 들고 입을 다문 채 조용히 기다리는 얼굴들이었다. 취재팀의 독일 편집장이 내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보상이 있나? 그때 한 노인이 직접 대답했다. 우린 일본 식민지 36년을 견뎠어요. 전쟁도 이겼죠. 이번에도 이길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명동의 어둠 속에서 금빛 반짝임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금의 색깔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동자에 비친 결의의 빛이었다. 3년 뒤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 빚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였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나는 이렇게 썼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행정이 아니다. 가족이다. 위기가 오면 가족을 지키듯 그들은 나라를 지킨다. 이 민족은 절망을 연료로 삼아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나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명동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2002년 여름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나는 그해 6월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태극기가 파도처럼 일렁였고 사람들의 함성은 마치 지진처럼 공기를 흔들었다. 대한민국. 그 외침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날은 월드컵 첫 경기, 폴란드와의 대결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국가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광경을 보았다. 그곳에는 나이도 직업도 계층도 없었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 머리가 센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붉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놀랐다. 독일에서도 축구는 열정이지만 이런 조용한 질서 속의 열광은 본 적이 없었다. 쓰레기 하나 없고 다툼도 없었다. 경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청소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시켰다. 며칠 후 미국과의 경기가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나는 서울시청 앞에서 중계 화면을 지켜봤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거리가 사람으로 가득했다는 것이다. 회사들이 출근 시간을 늦췄고 학교들은 등교를 연기했다. 오늘은 한국이 움직이는 날이니까요. 한 직장인의 말이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자 사람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옆에 서 있던 노인을 인터뷰했다.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는 환하게 웃었다.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단결이란 명령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인들의 연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14일 포르투갈전. 그날 광화문에는 200만 명이 모였다. 박지성이 골을 넣는 순간 200만 명이 동시에 뛰어올랐다. 진도 3.2의 인공지진이 기록됐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후였다. 200만 명이 동시에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청소를 시작했다. 새벽 6시, 광장은 전날보다 더 깨끗했다. 이건 정부가 조직한 건가요? 옆에 있던 CNN 기자가 내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한국인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 겁니다. 18일 이탈리아전. 나는 광주에 있었다. 그날 안정환의 골든골이 터졌을 때 도시 전체가 울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패배한 이탈리아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울자 한국 팬들이 이탈리아 국가를 함께 불러주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열광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국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였다. 25일 독일전. 그날은 내 조국이 상대였다. 나는 프레스석에 앉아 복잡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한국이 지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
붉은 물결은 90분 내내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경기가 끝났을 때 한국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관중들은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보냈다. 패배 속에서도 환희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통계가 나왔다. 거리 응원 참가자 수 연인원 2,500만 명. 국민의 절반이 거리로 나왔다. 범죄율 제로. 폭력 사건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제 효과는 국가 브랜드 가치 200% 상승. 그러나 진짜 성과는 다른 데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발견했다. 우리가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월드컵이 끝난 뒤 벤처기업 창업이 급증했다. 신기하게도 그 시점부터 한류가 시작됐다. 자신감이 문화로, 문화가 산업으로 변한 것이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노래하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단결은 위기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들의 마음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심장이다. 그날 밤 광화문에 다시 나갔다. 거리의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청년들이 조용히 태극기를 접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밤이에요. 우린 졌지만 세상은 우리를 봤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불빛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 나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2003년 나는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연구동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다. 젊은 연구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피곤한 기색도 긴장감도 없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이 시간까지 일하십니까? 내가 묻자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다. 손일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2배는 빨라야 합니다. 그들이 자는 동안 우리는 개발하죠.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울렸다. 한국은 빨리라는 단어로 유명하지만 그날 나는 그것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략임을 알았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으로 다시 도전했다. 2005년 도쿄에서 열린 전자박람회에서 나는 두 부스를 오갔다. 하나는 일본의 자존심 소니, 다른 하나는 한국의 도전자 삼성. 소니의 부스는 완벽했다. 오차 하나 없이 정렬된 제품들,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기능. 반면 삼성의 부스에는 테스트 중이라는 표지가 붙은 미완성 제품이 많았다. 나는 그 차이를 비웃듯 바라봤다. 그러나 3달 뒤 나는 내 오만을 깨닫게 됐다. 그 테스트 중이라던 제품들이 모두 실제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새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시장은 그 빠른 대응 속도에 열광했다. 그해 말 한 삼성 연구원이 내게 말했다. 우린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개선을 멈추지 않는 것이 목표예요. 한국의 기업 문화에는 독특한 공식이 있었다. 실패 빠를수록 성공이 빨라진다.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3번의 배움으로 바꿨다. 2007년 갤럭시 스마트폰의 첫 시제품이 공개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발열 화면 오류, 배터리 폭발. 독일 언론은 한국형 아이폰의 실패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1년 뒤 그들은 7번의 실패 끝에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다. 그게 바로 갤럭시 S였다. 그리고 그 제품은 전 세계에서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나는 그때 느꼈다. 한국은 이제 모방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삼성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대전의 한화시스템, 성남의 LIG 넥스원, 울산의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모두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민간 기술을 군사기술로, 군사기술을 다시 민간으로 되돌렸다. 한화의 연구소에서 나는 첨단 전투체계 시연을 보았다. AI 기반의 통합감시 시스템, 이름은 블루실드. 센서가 자동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구별하고 1초 이내에 대응 명령을 내렸다.
설명하는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시스템은 단 9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놀라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가능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우린 회의보다 실험이 많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즉시 고칩니다. 그 철학은 산업 전반으로 번졌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 LIG 넥스원은 초소형 위성 추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모두 일본이 비용 대비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영역이었다. 내가 다시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을 때 편집장이 말했다. 너무 긍정적인 것 아닌가?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야.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일본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차이는 극명했다. 일본 기업들은 부품 공급이 끊겨 공장이 멈췄지만 삼성과 현대는 자체 생산망 덕분에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때였다. 일본 언론은 삼성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한국은 모든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 심지어 품질은 일본 제품보다 더 높았다. 그날 나는 본사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실험실로 바꾼 나라입니다. 그 후로 유럽 언론은 서울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실리콘 서울. 나는 그 이름이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밤이 깊어 연구소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연구원의 말을 떠올렸다. 우린 천천히 가면 잊혀집니다. 빨리 가면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그 말이 내게는 기술 보고서의 결론보다 더 무거웠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정지였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 나라, 실패를 연료로 삼아 달리는 엔진이었다. 내가 한국의 혁신을 처음 몸으로 느낀 날은 공장에서가 아니라 가정집 부엌에서였다. 1995년 봄, 서울의 한 기자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였다. 식탁 옆에 냉장고가 2대 있었다. 왜 냉장고가 2개나 있습니까? 주인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하나는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며 설명했다. 김치는 온도가 아주 중요해요. 0도에서 1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죠. 일반 냉장고는 너무 따뜻해서 금방 쉬어요. 나는 그날 밤 내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과학을 생활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생활을 과학으로 끌어올렸다. 몇 년 후 그 김치 냉장고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딤체, 위니아, 삼성, LG- 모든 회사가 자신만의 김치 냉장고를 내놓았다.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었다. 놀라운 건 기능이었다. 김치 종류별 발효 모드가 수십 가지, 숙성 단계를 조절하는 인공지능, 심지어 고기 숙성이나 와인 보관 기능까지 있었다. 독일의 지멘스 연구원이 이 제품을 분석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발효 연구소다. 한국의 혁신은 늘 일상에서 시작됐다. 밥솥도 그랬다. 일본이 전기밥솥을 처음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켰다. 한국 밥솥에는 40가지 이상의 조리 모드가 있었다. 백미, 현미, 잡곡, 누룽지, 이유식, 죽, 심지어 요구르트까지. 나는 쿠쿠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밥을 예술로 생각합니다. 압력, 온도, 습도, 시간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죠. 나는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인에게 밥은 하루의 중심이에요. 밥이 맛없으면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 철학은 기술을 넘어 문화였다. 한국인들은 편리함을 넘어서 최적화를 추구했다. 어떤 것이라도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게 김치 냉장고와 밥솥의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거리에도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PC방에 들어갔다. 100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과제를 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게임장 아닙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요, 여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공간이에요.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 모든 게 가능하죠. 그곳은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었다. 하나의 사회 실험실이었다. 공유 공간, 초고속 인터넷, 즉시 음식 배달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 생각했다. 이건 미래의 일터 모델이 아닐까? 실제로 10년 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무실이 한국 PC방 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는 걸 들었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은 찜질방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사우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말을 잃었다. 거대한 공간 안에 수면실, 식당, 도서관, 키즈존,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다. 한 가족이 종일 머물 수 있는 작은 도시였다. 이건 목욕탕이 아니라 삶의 쉼표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함께 쉬는 법을 배운 문화였다.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었다. 보통의 것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김치 냉장고가 발효 과학이 되고 밥솥이 알고리즘이 되며 PC방이 사회 시스템이 된다. 나는 그날 일기를 썼다. 한국의 혁신은 거대한 연구소가 아니라 부엌과 거리에서 태어난다. 그 철학은 단순했다. 완벽은 필요 없지만 개선은 멈추지 않는다. 그 말 속에 한국의 DNA가 있었다. 어느 저녁 서울 도심의 찜질방 라운지에서 나는 한 젊은 창업가를 만났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는 대답했다.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미니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배웠습니다. 작은 것도 완벽하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세계의 거대한 혁신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면 한국의 혁신은 부엌, 거리, 그리고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창의성은 천재의 영감이 아니라 일상의 집요함이다. 그들은 작은 불편을 그냥 두지 않는다. 불편함이 곧 발명이고 발명이 곧 문화가 된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 나라의 진짜 발명품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편리함을 위해 기술을 쓰지 않는다. 기술이 곧 그들의 삶의 질서다. 나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다. 어떻게 노래와 드라마가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게 되었을까? 2000년대 초반 유럽 언론은 K-팝을 일시적 현상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IMF 이후에 한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바닥난 그 해에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의 성공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경제가 무너진 나라가 왜 문화를 말하는가?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말이 예언이었다. 한국은 산업구조를 재편하듯 문화산업을 국가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했고 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를 세워 인재와 자본을 길러냈다. 당시 서구 언론은 이를 비웃었다. 빈국이 문화로 세계를 이긴다고. 그러나 불과 20년 뒤 그 웃음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2001년 나는 서울 압구정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를 만났다. 그의 책상 위에는 CT, 문화기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우린 음악을 공학처럼 분석합니다. 비트, 멜로디, 안무 의상, 조명 마이너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는 놀라 물었다. 음악이 과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문화도 데이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마이너스 그들의 성공은 감각이 아니라 계획의 산물이었다.
2009년 YG의 양현석은 나에게 말했다. 앞으로 무대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인터넷이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웃었다. 하지만 10년 뒤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의 말이 진리였음을 깨달았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 현상을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YG 전략팀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우린 처음부터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했어요. 말춤은 5초 안에 따라 할 수 있게, 뮤직비디오는 짤로 쓰기 좋게 설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유쾌함조차 전략이었다. 그 후 방탄소년단이 등장했다. 나는 그들을 단순한 아이돌이라 여겼지만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는 달랐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음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팝니다. 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전율이었다. BTS는 연습생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개했다. 실패, 고민, 성찰. 팬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 감정적으로 동참했다. 결국 그 팬덤은 아미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청소년을 대표하는 사랑스러운 메신저 마이너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랑스러운 군대. 2020년 그들은 유엔에서 연설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전 세계 수억 명의 젊은이가 그 연설을 시청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음악이 외교가 되었고 팬덤이 국민 외교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영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는 연이어 실패했다. 그러나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나리오 개발 지원, 번역 홍보 수출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했다. 그 결실이 바로 2019년의 기생충이었다. 봉준호 감독은 우린 한 발짝 더 들어갔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20년 전략의 결실임을 알았다. 그 영화는 단순한 오스카 사관왕이 아니었다. 한국식 스토리텔링 시스템의 완성판이었다. 자막 번역에만 6개월, 27개 언어를 완벽하게 다듬었고 전 세계 배급망을 철저히 계산했다. 그 결과 미국 아카데미 관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영화의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다. 게임도 그 흐름 위에 있었다.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마이너스. 한국은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제3축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e스포츠를 국가공인 종목으로 인정했고 결국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나는 어느 날 강남의 한 음악 스튜디오에서 젊은 작곡가를 만났다. 그는 20대 중반이었지만 전 세계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우린 매일 30개국의 음악 차트를 비교해요. 그들의 감정 곡선을 데이터로 시각화하죠. 나는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는 단호히 말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기술로 확장해야 세계에 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한국은 감정을 자원으로, 기술을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 감성이 산업이 되고 산업이 외교가 되었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감정을 공학으로 다루는 유일한 나라다. 그들의 음악은 전략이고 그들의 눈물은 수출품이다. 그 문장을 쓰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감동이 아니라 경외였다. 한국은 노래로 세상을 움직였고 그 선율은 이제 권력의 언어가 되었다. 2023년 가을, 나는 평택 근교의 한 비공개 시연장에 초청받았다. 입구에는 KDFENSE 전략 브리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기자는 나뿐이었다. 그날 나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기술 군사 강국으로 변모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시연은 조용히 시작됐다. 커다란 스크린에 지도가 떠오르고 그 위에 하나의 붉은 점이 깜빡였다. 적미사일 발사 감지. 관제실의 음성이 울리자 스크린 아래쪽에서 푸른 선 하나가 번개처럼 솟구쳤다. 요격 성공. 걸린 시간은 2.8초. 내 옆에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K방공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위협 대응 체계죠. 나는 믿기 어려웠다. 이건 미러 수준의 기술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린 속도로 싸웁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하죠. 그날 브리핑의 주제는 KDFENSE 기술이 곧 방패였다. 삼성의 반도체, 한화의 센서, LIG넥스원의 미사일 체계, 그리고 카이의 위성망 마이너스.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전쟁은 총보다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이미 데이터 군사국가입니다. 잠시 후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군사위성의 궤적이었다. 그 이름은 블루실드 위성군. 세계 어디서든 5초 안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체계였다. 나는 물었다. 군 위성망을 민간 기업이 개발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이상 국가 독점이 아닙니다. 민간과 군이 하나로 움직이죠. 그게 K-디펜스의 본질입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파괴보다 억제였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신뢰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다. 그 철학은 단순했다. 적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화돼 스스로를 통제할 만큼 냉철해야 한다. 이어서 공개된 자료는 더 놀라웠다. 세계 최초의 모듈형 소형 핵잠수함 설계도였다. 코드명 하늘고래. 핵연료 효율은 프랑스급, 소음은 일본보다 40% 낮았다. 한 장교가 내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린 해양방위의 균형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금세 이해했다. 아시아의 해양 균형이 바뀌고 있었다. 과거 미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던 구조에 한국이 새로 들어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소장 박성훈 박사가 내게 말했다. 우린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는 벽에 걸린 전자지도를 가리켰다. 한반도, 인도양, 중동, 유럽까지 이어진 K-디펜스 동맹망이었다. 사우디, 폴란드, 노르웨이, UAE- 모두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폴란드 육군 장교가 내게 직접 말했다. 우린 한국 무기를 18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5년을 기다려야 하죠.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나는 다시 본사로 보고서를 보냈다. 제목은 균형이 바뀐 날. 보고서의 서두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남해의 조선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차세대 잠수함의 시험 운항이 준비되고 있었다. 바다 위로 떠오른 검은 선체가 천천히 빛을 반사했다. 함정의 이름은 KT러스트 1.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신뢰, 그것이 이 나라의 방패였다. 잠수함의 지휘관이 말했다. 이 함은 단 한 번도 외부의 기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설계, 엔진, 원자로 마이너스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서양이 기술을 발명했다면 한국은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국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위성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을 받았다. 하늘 위를 도는 작은 점 하나. 그것은 한국의 첫 독자 정찰 위성 호라이즌 로드였다.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수평선 너머를 본다는 건 이미 미래를 본다는 뜻이구나. 그때 나는 확신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기술 요새였다. 그리고 그 요새의 재료는 강철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2020년 2월 나는 서울 남부의 한 병원 근처에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거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뉴스는 매분마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소식을 쏟아냈다. 세계는 한국을 두려움의 이름으로 불렀다. 두 번째 우한. 독일 본사에서는 즉시 철수를 지시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곧 붕괴할 것이다. 나는 짐을 싸려다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걸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늘 예상과 달랐다.
그래서 나는 남았다. 그리고 3주 후 마이너스 기적이 일어났다.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 도시가 봉쇄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담담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에서 배웠습니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고 이제 그 기록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다. 한국은 실수를 감추지 않았다. 실패를 교과서로 만든 나라였다. 그날 밤 나는 질병관리본부 상황실을 직접 방문했다. 새벽 3시 100명이 넘는 직원이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피곤한 얼굴로도 명확하게 말했다. 봉쇄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하세요. 그 말은 한국의 시스템 철학이었다. 이듬날 나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취재했다. 세계 최초였다. 차 안에서 검사를 받고 10분 만에 끝났다.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병원 감염을 막을 수 있죠. 나는 그날 오후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한국은 두려움을 기술로 재설계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워킹스루 검사소, 마치 전화부수처럼 생긴 공간. 3분 만에 한 사람의 검사가 끝났다. 의사들은 보호복조차 벗지 않고 내부 음압 장치가 모든 공기를 바꿔주었다. 효율성의 극치였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였다.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지 3일 만에 한 바이오 회사가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내게 말했다. SARS, MERS를 겪으며 이미 플랫폼을 만들어 두었어요. 새 바이러스의 코드만 입력하면 바로 동작합니다. 3개월 만에 60개국으로 수출, 한국산 진단 키트가 세계 표준이 되었다. 나는 다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 철수하라던 명령을 취소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다. 하나의 생명 네트워크였다. 확진자 동선을 10분 안에 파악하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CCTV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서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국 국민은 달랐다. 생존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를 믿는다. 이 단순한 믿음이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나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던 날을 기억한다. 한국 정부는 단 3일 만에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했다. 요일별 판매, 중복 구매 차단, 전국 약국 네트워크 통합. 나는 약국 앞에 선 시민들에게 물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 대답은 나를 침묵시켰다. 세계가 도시를 닫을 때 한국은 문을 열고 있었다. 봉쇄 없이도 감염 곡선을 꺾은 유일한 나라.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의 논리적 결과였다. 2020년 말 더 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방역 성과가 가장 뛰어났다. 그리고 2021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됐는데도 단 6개월 만에 접종률이 85%에 도달했다. 비결은 단순했다.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움직였다. 자녀 백신 알림 앱, 실시간 예약 시스템, 2만 개 의원의 동시 운영, 그리고 완벽한 콜드체인.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백신 시스템은 예술입니다.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한국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창조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평온이 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일부처럼 움직였다. 명령이 없는데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해야 산다는 것을. 그날 새벽 나는 서울역 앞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 시간까지 일하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제가 움직이죠.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의 방역은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총합이었다.
3년 후 세계는 팬데믹의 상처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그들은 방역 시스템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UAE, 독일,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까지. K방역 패키지는 이제 새로운 국가 브랜드가 되었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위기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 그들의 시스템은 차가운 데이터 위에 세워졌지만 그 근원에는 뜨거운 연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떠올렸다. 우린 늘 위기 속에서 배웁니다. 다음 위기 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한국의 시스템은 방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 생존 알고리즘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남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걸까? 경제, 과학, 문화, 방역 마이너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예외였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나는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비밀은 비빔밥에 있다. 비빔밥. 밥, 나물, 고기, 계란, 고추장. 서로 다른 재료가 하나의 그릇 안에서 섞이지만 각각의 맛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섞일수록 더 깊은 조화를 만든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한국 정신의 구조도였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한국 사회를 관찰하며 깨달았다. 이 나라는 모순의 집합체였다. 가장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진보적이다.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일요일엔 교회에 간다. 한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쓴다.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는 궁궐 옆에서 로봇 택시가 달린다. 나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 혼란이 바로 창조의 에너지임을 안다. 한국인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둘 다 취한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새로운 길을 낸다. 이것이 내가 부르는 비빔밥의 사고방식이다. 교육에서조차 그 모순은 존재한다.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면서 가장 평등하다. 모두가 같은 교과서로 배우지만 모두가 1등을 꿈꾼다. 회사는 수직적이지만 회의는 민주적이다. 국가는 첨단이지만 인간관계는 가족적이다. 서양의 이성과 동양의 정 이 한 몸 안에 공존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의회에서는 격렬히 싸우지만 국가 위기에는 모든 당이 하나가 된다. IMF 때도 월드컵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다. 이 극단적인 충돌과 단결의 리듬이 한국을 끊임없이 전진시킨다. 나는 어느 날 평창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다시 보았다. 1218대의 드론이 하늘에 오륜을 그리는 순간 무대 위에서는 1000년 전의 무용수가 전통춤을 추고 있었다. 기술과 예술,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녹아 있었다. 그때 나는 속삭였다. 이게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발전은 안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항상 긴장 속에서 태어난다. 충돌이 에너지를 낳고 모순이 창조를 나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창조적 긴장의 실험실이라 부른다. 나는 서울대의 한 사회학 교수와의 대화를 기억한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불만족으로 진화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죠. 그 말은 나를 멈춰 세웠다. 서양에서는 만족이 행복의 조건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만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모순을 발견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느리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지만 명절엔 멀리 있는 가족을 위해 기차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린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되찾는다. 이런 균형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은 정이라는 단어에 있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책임감. 이 정이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것이 기술보다 강력한 시스템이었다. 한 노교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늘 싸우지만 결국 화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밥을 먹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비빔밥의 철학이 한국 사회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모순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순이 공존의 조건이다. 냉정함과 열정, 이성과 감성,
경쟁과 협력이 한 몸 안에서 공존한다. 그 충돌이 바로 한국의 리듬이다. 나는 내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되어 있다. 그들의 모순은 병이 아니라 에너지다. 그날 밤 명동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는 한복을 입은 신혼부부와 노트북을 든 청년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과거와 미래가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비빔밥의 한 숟갈 같았다. 서로 다른 색이 섞여 하나의 맛을 만드는 풍경.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호텔 창가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노트와 인터뷰 기록, 그리고 지난 10년간 내가 쓴 기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모든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냉소적인 관찰자였다. 한때 기적이라 불리던 나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 그게 내 관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이 땅의 리듬과 숨결, 사람들의 눈빛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내 보고서의 제목은 간단했다.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그건 단지 나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이기도 했다. IMF, 월드컵, 실리콘 서울, K방역, K디펜스 마이너스. 나는 모든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폐허 속에서 일어난 민족, 그리고 불가능을 일상처럼 돌파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념보다 실용을, 명령보다 신뢰를 믿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몇 년 전 내가 쓴 문장이 있었다. 한국은 서구를 모방하는 국가다. 그 문장을 지우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 반대였다. 서구가 한국을 공부하고 있었다. 독일의 대학에서는 K정책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K모델을 연구했다. K디펜스, K방역, K산업 마이너스. 그 모든 접두사 K는 이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 철학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었다. 정부와 국민, 과학과 감성, 개인과 공동체 마이너스.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였다. 그건 내가 20년 전 이 나라에서 처음 배운 비빔밥의 원리였다. 나는 내 마지막 문단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한국은 더 이상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다. 이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 해답을 만든다. 한국은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시대를 만든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서 묘한 울림이 올라왔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이 나라의 힘은 기술도 경제도 아닌 마이너스.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창밖을 보니 이른 햇살이 한강 위에 번지고 있었다. 강 건너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고 노인들이 공원을 걸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기적처럼 보였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가 이토록 평온하게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니.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 마지막 한 편만큼은 기사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기를 덧붙였다. 나는 한국에서 기자로 왔다가 제자로 떠난다. 비행기 출발 전 나는 인천공항의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멀리 보이는 활주로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이륙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서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건 단지 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다. 미래의 불빛이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